서울의 늦은 겨울, 나는 70을 넘긴 나이에 여전히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름은 김지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리라 생각했지만, 삶은 뜻밖의 방향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내 아들 박준호는 30 중반의 나이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대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승진가도를 달렸고 성실하고 똑똑해서 친척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랑거리가 되었다. 며느리 이혜진은 따뜻하고 야무진 아이였고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7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퇴근길에 걸려온 낯선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다.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준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혜진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술대 위에서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해 준호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기계와 약물의 도움으로 숨은 쉬지만 깨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냉혹한 말이었다. 나는 처음 몇 달간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매일 새벽마다 병원에 가서 아들을 부르면 언젠가는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다. 혜진 역시 매일 곁을 지키며 기록장을 써내려갔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 변화가 없자 우리는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살아있으나 동시에 세상과 단절된 채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고 전에 준호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다. 곧 임원으로 승진할 거라는 얘기도 들렸고 혜진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집을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알아보던 참이었다.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병상에 눕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80 가까운 친척들 앞에서 차마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집의 자랑이던 아이가 이제는 숨만 붙어 있는 몸으로 남았다. 혜진의 삶은 그 순간부터 무겁게 변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남편은 의식 없이 누워있고 앞으로의 삶은 오롯이 그녀에게 주어진 짐이 되었다. 처음에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보험과 보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서울의 생활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높았다. 나는 연금을 조금 보탤 뿐이었고 결국 혜진이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다. 친척과 이웃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며 도와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동정의 눈빛마저 부담스러워졌다. 사회는 누구의 불행에도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다. 모두 자기 삶에 바빴고 우리는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은 며느리를 바라보는 일이었다. 혜진은 집안 살림을 책임지면서도 병원에 들러 남편을 돌봤다. 회사에 다니며 영업직으로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다시 돌아와 살림을 챙겼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녀의 어깨에 얹힌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 보였다. 하지만 혜진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왜 아직도 남편 곁을 지키느냐, 젊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나는 처음에는 그런 혜진이 고마웠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며 친척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내 마음은 복잡해졌다. 아들이 깨어날 기미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미안하고 안쓰러웠다. 그 젊은 나이에 친구들이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웃을 때 혜진은 매일 병실과 직장, 집을 오가며 살아야 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7년이 지났다. 준호의 상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의사들은 여전히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 사이 혜진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성실히 일했고 나와 함께 준호를 돌보는 일을 이어갔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그렇게 굳어졌다. 아침이면 혜진은 회사로 향했고 나는 병원에 들러 아들의 곁을 지켰다. 저녁이면 다시 집에서 모여 식사를 했다. 말은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혜진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식사도 예전처럼 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속이 좋지 않은 듯 보였고 회사에 가기 전 부엌에서 한참 머무는 날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다. 내가 여러 번 출산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변화는 눈에 보였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다. 아들은 의식 없는 몸으로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임신한 것처럼 보였다.
혹시 내 직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나는 질문조차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여 입 밖으로 꺼내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매일 저녁 우리는 식탁에 앉아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겼다. 혜진은 여전히 묵묵히 먹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도 믿고 싶은 희망이 뒤섞여 괴로웠다. 친척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이웃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속으로 삼키며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봤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의 사고로 시작된 비극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는 듯했다. 내 노년의 삶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고 매일 불안과 의심 속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가 직감했던 불안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혜진이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곧바로 눈물이 솟구쳤다. 이 집안에 다시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준호가 병상에 누워있는 절망 속에서도 하늘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오래 울었다. 지난 7년 동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무너져 내리는 희망을 붙잡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혜진의 임신 소식은 그 고통 속에서 빛을 내는 작은 등불 같았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애써 그것을 억눌렀다.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축복이라고 믿고 싶었다. 혜진은 그 소식을 전한 후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지켜주겠다고. 그 순간만큼은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이 자취를 감췄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이 집안의 희망이 될 것이라 굳게 다짐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나는 집안의 모든 일을 대신하려고 했다. 혜진이 직장과 병원, 그리고 집안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는 영양가 있는 재료만 골랐고 작은 장보기도 내가 직접 다녔다. 혜진에게는 오직 태어날 아이를 위해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며 혜진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다. 나는 그 변화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이가 곧 세상에 태어날 거라니 아이러니했다. 그러나 나는 믿고 싶었다. 이 아이가 준호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손주일 거라고. 세상에 다시는 이런 기적이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임신 기간 동안 혜진은 예전과 달리 조금 더 밝아 보였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움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뱃속의 아이가 그녀를 붙들어주는 듯했다. 나는 밤마다 몰래 기도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무사히 태어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눈을 떠 아이를 직접 안아보기를.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손을 떨며 이름 없는 신들에게까지 빌었다. 산모가 무사하기를, 아이가 건강하기를. 오랜 기다림 끝에 병실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나는 무릎이 풀릴 정도로 안도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은서라고 지었다. 집안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은서가 태어난 후 우리 집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손녀를 안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다. 작고 따뜻한 존재가 이 집안에 남아있는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는 준호와 닮은 구석이 많았다. 눈매와 인매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그때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혜진은 모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다. 새벽마다 일어나 수유하고 낮에는 직장에 다녀오며 저녁에는 다시 아이를 돌봤다. 그렇게 지쳐가면서도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만큼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혜진과 은서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서가 자라면서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돌잔치를 치르던 날 나는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집으로 불렀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예쁘다고 칭찬했고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잠시나마 우리는 불행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순간조차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준호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은서가 태어난 이상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었다. 은서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언젠가 그 목소리에 눈을 뜰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소녀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준호의 침대 옆에서 아빠라는 말을 가르쳤다. 혹시라도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날까 싶어서였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은서는 어느새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다. 아이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으며 집안의 모든 어른들을 웃게 만들었다. 나는 소녀의 존재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그녀의 재롱을 보며 병상에 누운 아들의 손을 잡으며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서의 웃음 뒤에 가려진 혜진의 고단한 삶이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쉴 틈 없이 아이를 돌봐야 했고 병원에 들러 준호를 살피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한계가 있었다.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면 혜진이 홀로 앉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젊음을 다 바쳐 병든 남편과 집안을 지키는 삶,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나는 때때로 그녀에게 물었다.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느냐고. 아직 젊고 예쁜 나이에 인생을 다시 살아가도 된다고.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준호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날 뿐이었다. 그렇게 은서의 존재는 우리 집에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혜진에게는 더 큰 책임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속으로만 괴로워했다. 이 집안의 운명은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우리 모두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나 은서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내가 몰랐던 것은 이 모든 시간이 단지 다음 폭풍을 준비하는 조용한 고요였다는 사실이었다. 은서의 탄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집안의 운명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고 나는 그 길을 걸으며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은서가 6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과 마주했다. 혜진의 몸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하다 했고 식사도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린다며 잠깐씩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나는 오래 살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누구보다 잘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은 임신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은서를 가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그때는 불행 속에서 찾아온 축복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준호가 누워있는 세월이 벌써 7년째였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혜진이 다시 임신이라니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차마 혜진에게 직접 묻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그저 속으로만 끌어올랐다. 혜진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곧바로 최악의 상상을 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가?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는 모습만 봐도 괜히 의심이 생겼다. 예전처럼 새 옷을 사 입는 날이 있으면 나는 혼자서 밤새 뒤척였다. 나는 이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각자 손자, 손녀 돌보기에 바빴다.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은서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혜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형제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돌아올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모든 걸 삼켰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혜진이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서둘러 서랍에 넣었다. 내가 몰래 확인했을 때 그것은 임신 테스트기였다. 선명한 두 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혜진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그녀를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해왔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어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 지킨 그녀를 존경했다. 그 희생 덕분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신이라니. 그것은 곧 준호를 배신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 날부터 나는 혜진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다. 은서가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닐 때조차 마음속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이 아이조차도 준호의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스쳤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은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웃음과 눈빛 하나하나가 마치 내가 틀렸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지만 이미 내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나는 혜진에게 더 이상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 집안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밥상머리에도 침묵만 흘렀다. 은서는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다. 예전에는 늘 내 곁에 붙어있던 아이가 이제는 점점 멀어졌다.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던 것이다. 나는 그런 손녀를 보며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동시에 멈출 수 없는 의심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밤마다 나는 준호의 병실로 향했다. 혜진과 은서가 잠든 시간, 나는 조용히 아들의 곁에 앉아 속삭였다. 아들아, 네 아내가 널 배신한 것 같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울부짖으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마치 그가 내 말을 듣고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쏟아냈다. 나는 스스로를 증오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드러난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내 안의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혜진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이 집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큰 압박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했다. 혜진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오랫동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는 말들이 나돌았다. 장을 보러 나가면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웠다. 결국 나는 집을 잠시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딸 집에 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집을 비웠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내가 없는 사이 혜진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부러 집 근처를 맴돌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회사에 다녀오고 은서를 챙기며 병원에 가서 준호를 살피는 일상뿐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정말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뿌리내린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혜진이 병실에서 준호에게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리고 있었다. 7회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토로했다. 그러나 끝내 뱃속에 아이를 두고는 당신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혜진은 분명 준호의 아이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내 마음은 더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혜진을 지켜보며 스스로와 싸우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이를 챙기고 직장에 나가고 다시 돌아와 준호의 곁을 지켰다. 다른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은서는 점점 더 커갔고 혜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고 이 집안은 다시 한번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내 마음속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혜진이 웃으며 은서를 챙기거나 회사에 다녀오는 평범한 모습조차 이제는 다른 의미로 보였다.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면 나는 어김없이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새 옷을 입고 나서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닌지,
모든 일상적인 행동이 다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불신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그나마 건네는 말에도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졌다. 혜진은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조심스러움조차 나에게는 숨기는 게 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다. 은서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손녀는 본능적으로 기류를 읽었다. 예전에는 방긋 웃으며 내 품에 안겼던 아이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내가 다가가면 피하거나 어색하게 서 있다가 서둘러 엄마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혹시나 이 아이조차 준호의 피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끝내 나를 괴롭혔다. 사진첩을 꺼내어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은서의 얼굴을 비교하며 며칠 밤을 보낸 적도 있었다. 닮은 구석을 찾아보려 했지만 의심에 갇힌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나는 점점 더 혜진을 멀리했고 은서에게도 따뜻하지 못했다. 손녀가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올 때조차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점점 무거운 공기가 드리워졌다. 밥상 위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웃음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나는 그것이 전부 내 탓임을 알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 불안을 멈출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나는 준호의 병실에 앉아 쏟아내듯 중얼거렸다. 혜진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뱃속 아이가 준호의 아이가 아닐 것 같다고, 은서조차 믿을 수 없다고, 끝없는 의심을 의식 없는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동네에서는 벌써부터 수군거림이 돌았다. 남편이 의식이 없는데 임신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뒷말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시장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참다 못해 나는 짐을 챙겨 딸 집에 가 있겠다고 말했다. 사실은 혜진과 거리를 두고 싶었다. 그 눈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집 근처를 맴돌며 혜진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똑같았다. 회사에 다녀오고 은서를 챙기고 병원에 들러 준호를 살피는 생활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조차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른 남자가 없는데 임신이라니 이 모순된 현실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더 불안해졌다. 의심은 멈추지 않았고 그 불신은 점점 혜진을 향한 증오로 변해갔다. 마침내 나는 혜진이 임신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대놓고 수군거렸고 친척들 사이에도 의문이 번졌다. 특히 집안 행사에서 사촌 동생인 민수가 술에 취해 은근히 말끝을 흐리며 혜진을 겨냥했다. 은서와 새아이가 준호와 닮지 않는다느니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모두가 듣는 자리였기에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혹시라도 민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던 의심이 진짜라면 어떡하나. 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수습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집에 돌아와서 혜진을 더 차갑게 대했다. 믿음을 잃은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혜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바라보았다. 병원에 간다고 하면 혹시 다른 이유로 가는 건 아닌지,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면 누구와 있는 건지 늘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혜진은 여전히 묵묵히 가족을 챙겼지만 나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나는 말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도 더 그녀를 죄인으로 단정했다. 결국 은서에게도 변화를 주고 말았다. 아이는 여전히 해맑았지만 내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으니 점점 나와 거리를 두었다. 가끔은 할머니, 왜 나 안 좋아해? 라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나는 차마 손녀를 꼭 안아주지 못했다. 혹시라도 진짜 준호의 피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모른 채 안아주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혜진과 은서,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향한 불신과 증오는 나를 무너뜨렸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고 하루하루가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끝내 진실을 묻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직접 입으로 의심을 내뱉는 순간 이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다. 그래서 침묵으로 버티며 혜진을 향한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내 안의 괴물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혜진은 여전히 묵묵히 살림을 지켰고 준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처럼 보였다. 아이를 돌보는 손길조차도, 남편에게 건네는 속삭임조차도 모두 연극처럼 보였다. 내가 만든 의심의 늪은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렸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결국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뱃속의 아이가 점점 커져가고 은서의 눈빛이 점점 낯설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내 삶은 의심과 분노, 배신감 속에 잠식되고 있었다. 혜진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이 집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스스로의 감정에 갇혀 차갑고 외로운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집안에 쌓인 긴장은 결국 바깥으로 흘러나갔다. 이웃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고 시장에 나가면 은근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남편이 오랫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집안에서 아이가 또 생겼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해석하려 했다. 그들의 호기심은 곧 의심이 되어 나를 찔렀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시선을 피했고 교회의 예배 자리에서도 마음이 무거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제사 자리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두들 형식적으로 안부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민수가 술 기운에 취해 혜진을 향해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남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누워있는데도 잘 버틴다면서 곧 새로운 소식도 있다지 않느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사람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눈길이 일제히 혜진에게 향했다. 혜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듯 고개만 숙였다. 그러나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은서가 준호를 꼭 닮은 것 같지 않다느니 새로 태어날 아이도 과연 누구의 핏줄인지 알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을 섞어 내뱉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느꼈다. 분노와 수치가 뒤섞여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혹시나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자리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다. 친척들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각자의 추측을 굴리고 있었다. 누구는 시선을 피했고 누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혜진을 훑었다. 그 순간 혜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은서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눈치를 살폈다. 어린아이조차도 그 분위기의 차가움을 느낄 정도였다. 나는 민수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그만두라고 했지만 이미 말은 퍼져나갔다. 친척들은 제사 자리가 끝난 후에도 속닥거리며 집을 나갔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 집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 역시 말이 없었다. 집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긴장 속에 잠겼다. 그 후로 나는 혜진을 향한 눈길이 더욱 싸늘해졌다. 속으로는 민수를 욕하면서도 그의 말이 내 가슴에 모처럼 박혀 뽑히지 않았다. 혹시 혜진이 정말 준호를 배신했다면 내가 그동안 품었던 원망은 정당한 것이 될 터였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한 여자를, 내 며느리를 너무나 잔인하게 몰아세운 셈이었다. 동네에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마트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들리지 않을 듯 속삭였다. 남편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라는 말이 내 등 뒤에서 찌르는 칼처럼 들렸다. 나는 점점 집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길 속에는 동정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혜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집안일과 일을 병행했지만 분명히 지쳐 보였다. 나는 여전히 의심을 놓지 못했으니 그녀의 침묵과 인내도 또 다른 연극처럼 보였다. 특히 병원에 들러 준호를 돌보는 모습은 내 눈에는 과장된 가식처럼 보였다. 준호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남편을 향한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이미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마저도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손녀를 바라보면서도 예전처럼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 혹시 이 아이가 준호의 아이가 아니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서가 내게 다가와 안기려 할 때 나는 무심히 몸을 돌리곤 했다. 아이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워했고 결국 눈빛이 점점 달라졌다. 할머니, 왜 요즘은 나 안 좋아해? 라는 듯한 눈동자가 나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고통스러웠다. 민수의 말, 친척들의 시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은서의 눈빛이 한꺼번에 떠올라 숨이 막혔다. 차라리 혜진이 사실을 털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설령 그것이 가장 두려운 진실이라 해도 차라리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이 끝없는 의심의 늪보다는 나았다. 그러나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조차 고의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집을 지옥처럼 여기게 되었다.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의심만이 우리 집을 지배했다. 나는 하루하루 늙어갔고 그 늙음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의심과 분노가 빚어낸 상처였다. 나는 점점 결심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혜진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민수가 던진 말들이 더 퍼지기 전에, 은서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증오와 불신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은 혜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히려 나의 의심과 두려움, 믿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었다. 그러나 깨달음이 찾아와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남아 있었다. 민수의 말이 남긴 상처는 가족 모두의 가슴에 깊게 남았고 나는 그 상처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욱 차갑게 변했다. 혜진은 여전히 묵묵히 가족을 지켰지만 나는 그 모습조차 곧 무너질 가면처럼 느꼈다. 은서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준호의 병실을 찾아가 끝없는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뿐이었다. 아들아, 네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남겨두었느냐고. 네 아내가 널 배신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때로는 나를 미치게 했고 때로는 나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내렸다. 결국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다. 불신과 의심이 지배하는 집, 어디에도 웃음이 없는 집. 그 모든 시작은 혜진의 뱃속 아이였고 그 아이의 존재는 우리를 끝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나는 매일같이 가슴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내가 틀리기를, 부디 이 집안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나는 여전히 혜진을 향한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속으로는 수십 번도 넘게 그 의심을 끝내고 싶었지만 또다시 떠오르는 장면과 말들이 나를 끌어내렸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의사와 나눈 짧은 대화, 혜진이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뱃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생명.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며 매일 밤 잠을 빼앗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궁금증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다. 몇 주 전 내가 몰래 따라갔던 날 혜진이 산부인과를 나서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그녀의 뒷모습과 손에 쥐고 나오던 서류 한 장. 그 순간의 기억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다. 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날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넘게 반복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진단이었는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이 답답한 미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집에 아무 일 없는 듯 나서서 병원으로 향했다. 안내데스크에서 말을 꺼내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친절한 간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정액 냉동 보관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설명은 길고 전문적이었으나 내가 알아들은 건 단순했다. 어떤 남성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정자를 냉동 보관하고 필요할 때 아내가 그걸 사용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내가 텔레비전에서나 가끔 들었던 뉴스 기사로만 접했던 생소한 기술이 내 아들 준호의 이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큰 파도가 치는 걸 느끼고 있었다. 준호가 그런 선택을 했었다면 모든 의심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믿기 어려웠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온몸이 떨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동안 혜진을 가장 끔찍하게 오해한 셈이었다. 혜진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홀로 견디며 나와 은서 그리고 준호를 위해 희생했던 것이라면 나는 어떤 얼굴로 그녀 앞에 서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혜진이 없는 틈을 타서 준호 곁에 앉았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숨만 이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네가 정말 그렇게까지 멀리 내다보았느냐고. 나 같은 무지한 어머니가 네 아내를 얼마나 의심하고 괴롭혔는지 아느냐고. 말끝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지금껏 짊어지고 있던 분노와 증오는 허공을 향한 것이었음을 조금씩 실감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혜진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준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지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밝아진 목소리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병원에서 모든 과정이 잘 끝났고 이번엔 아들이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순간에 모든 의문이 풀렸다. 혜진은 준호가 남겨둔 정자를 사용해 임신했고 그 결과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내 아들의 아이라는 사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자 눈물이 솟구쳤다. 그제야 지난 수개월 동안 내 안에서 자라나던 증오와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안도감보다 더 크게 몰려온 것은 죄책감이었다. 나는 혜진이 홀로 감내한 그 시간을 외면했고 그녀가 보여준 희생과 진심을 모두 의심으로 짓밟았다. 그녀가 아이를 품고서도 꿋꿋이 일하며 준호를 지켜낸 모든 순간을 나는 가식이라 단정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서를 향한 내 차가운 태도, 그 무고한 아이에게 남긴 상처가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혜진의 등을 바라보다가 결국 무릎이 풀려 내려앉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혜진이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묵묵한 용서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혜진 앞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동안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다고. 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구원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간만에 은서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나를 끌어안았다. 그 작은 체온에서 나는 오래 잊고 있던 평화를 느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버티고 지켜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혜진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단순한 새로운 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우리 가족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는 기적이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나는 혜진과 아이들 그리고 준호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나 자신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를 몰아낸 건 혜진의 용기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 혜진이 홀로 감당해온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더 이상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무너져 있던 집안의 공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혜진의 희생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존경해야 할 귀한 유산이었다.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혜진이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두려움과 오해는 사라지고 오히려 혜진을 향한 존경과 고마움이 커졌다.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몇 달 후, 혜진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아이는 분명 준호의 피를 이어받은 내 손주였고 우리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지훈으로 정했다. 은서가 동생의 이름을 처음 불러주며 웃던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켠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지훈의 존재는 단순히 혈육을 넘어 무너져가던 우리 가족의 균열을 메우는 끈이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변의 시선과 소문은 다시 우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웃과 친척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좋은 소재였다.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가는 듯하면서도 등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의심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의 존재가 이미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혜진이 감내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고통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지훈이 태어난 이후 생활비와 병원비는 더욱 큰 짐이 되었다. 준호의 치료비는 여전히 매달 거액이었고 아이 둘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의 연금과 작은 보탬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모든 짐은 혜진의 어깨로 쏠렸다. 그녀는 복직 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집안을 지탱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안쓰러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꼈다. 혜진은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픈 남편의 보호자 역할까지 맡아야 했다. 나는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기에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지훈이 태어나자마자 집안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다. 은서는 동생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아이답게 투정도 부리면서도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동생을 안아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세상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은 집안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존재였다. 그의 옹알이와 미소는 지쳐있는 모두에게 잠시라도 위로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혜진의 피로가 얼굴에 더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녀는 늦은 밤까지 아이들을 챙기고 그 후에도 준호 곁을 지켰다.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늘 웃어 보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 집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혜진이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게 되었다. 지훈이 도를 지나자 집안은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혜진의 회사에서는 그녀의 성실함과 성과를 인정해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 바로 부산 본사에서의 자리였다. 혜진에게는 큰 기회였고 경제적으로도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준호의 치료와 두 아이의 교육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곁에서 지켜보며 애가 탔다. 결정적으로 집안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준호의 먼 친척인 민수가 집안 모임 자리에서 혜진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그는 지훈이 준호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가족들 앞에서 혜진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억눌러온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민수를 향해 준호가 남긴 기록과 병원 서류를 공개하며 모든 의심을 단호히 끊어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혜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 사건 이후 혜진은 더 이상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굳혔다. 주변의 시선과 끊임없는 소문은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반대했지만 곧 혜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그것이 지훈과 은서 그리고 준호를 위해서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이사를 준비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과거보다 미래를 택하기로 했다.
혜진은 회사 일과 이사 준비를 동시에 해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은서는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는 게 아쉬워 눈물을 보였지만 엄마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지우는 아직 너무 어려서 변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웃음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준호의 곁에 앉았다. 혜진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결심을 들려주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언젠가는 꼭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나는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가족은 여전히 무너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아이의 미래, 준호의 치료, 그리고 혜진의 일까지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나는 이번에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혜진이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며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거듭 되새겼다. 지훈의 탄생은 단순히 또 하나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자 혜진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의심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 속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서로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부산으로 옮긴 지 어느덧 몇 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 혜진은 새로운 직장에서 부사장 자리를 맡아 바쁘게 움직였고 나는 두 아이를 돌보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준호를 살폈다. 은서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도 엄마를 이해하려 애쓰며 학교 생활을 묵묵히 이어갔다. 지우는 활발하게 뛰놀며 집안의 웃음을 지켜주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버티며 살아갔다. 준호의 상태는 여전히 병원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나날이었지만 어느 순간 작은 변화를 보였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눈동자가 반응하는 일이 생기자 의료진은 신중하게 희망을 언급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기적을 믿지 않았던 나는 그 미약한 신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혜진도 아무 말 없이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같은 바람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은서는 학교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았다. 가족 사정이 알려지면서 안쓰럽다는 눈빛과 지나친 호기심이 따라붙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주말마다 아빠와 놀러 가는데 자신은 늘 엄마와 할머니와 동생만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느끼는 그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온 증거라고. 은서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에서 자라나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나는 알 수 있었다. 지훈은 아직 어렸지만 자신이 다른 집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유치원 발표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사진 속 준호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빠는 병원에서 쉬고 계시다고. 그 순간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숙연해졌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훈의 천진한 말이 우리 가족의 현실을 단순하면서도 깊게 드러냈다. 생활은 늘 팍팍했다. 혜진은 늘 늦게까지 일했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갔다. 나는 나대로 나이가 들어 점점 힘이 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기대며 버텼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던 어느 날 의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신경세포 이식과 뇌 자극을 동시에 하는 시술이었다. 성공 가능성은 낮고 비용도 막대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준호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해볼 가치가 있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집을 팔고 가진 돈을 모두 털어넣고 혜진은 직장에서 보너스와 지원금을 최대한 끌어모았다.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의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은서는 어린 나이에도 단호하게 말했다.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말자고. 지우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깨어나면 같이 놀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시술 당일 병원 복도는 숨조차 막힐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긴 시간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타났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며칠 후 찾아왔다. 준호가 눈을 떴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분명 우리를 알아보았고 입술을 떨며 혜진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값졌다.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달라졌다. 준호는 오랜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여전히 휠체어와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혜진은 마침내 남편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감사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견뎌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시간은 흘러 지훈은 초등학생이 되고 은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다. 혜진은 여전히 강인했고 준호는 비록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가족의 중심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이 들어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한결같이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알았다. 삶의 무게는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해와 두려움이 가족을 갈라놓을 뻔했지만 끝내 우리를 붙잡아준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버티고 사랑한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희는 절대 부끄러운 아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자란 가장 소중한 증거다. 언젠가 너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순간을 마주할 것이다. 그때 이 가족의 이야기가 너희의 힘이 되길 바란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가족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고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롭다. 그러나 그 어떤 시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가 끝내 지켜낸 것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삶은 언젠가 다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미 수많은 폭풍을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서로를 향한 끈끈한 믿음이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이 아무리 잔인하게 흔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고. 희망은 끝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나며 그 희망을 지켜낸 사람만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가족이 걸어온 길은 힘들고 길었다. 하지만 끝내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한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다시 얻은 이 평범한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달라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겪어온 아픔과 희망, 그리고 끝내 찾아온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지고 억울한 오해와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울고 웃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가 가진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따뜻한 이야기,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며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 저희에게는 더 큰 용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